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신라 중대의 왕권이 어떻게 강하게 확립이 되고, 그에 따라서 신문왕 때 어떻게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 중대는요, 통일 직후부터 해공왕 때까지 이르는 시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해공왕이 진골 귀족들의 반란으로 살해되면서 신라 하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 배웠던 신라의 중앙 집권화 과정은 전부 다 신라 상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신라 중대는 통일 직후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 유학자였던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삼국사기에서 신라의 역사를 세 시기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신라 중대, 신라 상대, 신라 중대, 신라 하대인데요. 고, 고려 중기 유학자였던 김부식은요, 유교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이 중심이 되어서 국가 운영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졌던 신라 중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과 뒤를 신라 상대와 하대로 구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중대는 강력한 왕권이 확립된 시기, 신라 하대는 그렇게 확립된 왕권이 약해져 갔던 시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비교해 볼 만한 책으로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에는요,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직후에 불교식 왕명을 썼던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상고, 중고, 하고 세 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공통적으로 신라를 세 시기 상중하로 구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신라 중대 역사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중대는요, 여러 명의 왕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왕은요, 무열왕입니다. 자, 무열왕은 신라 선덕여왕의 왕권을 뒷받침했던 친왕파였어요. 그래서 신흥 세력으로서 등장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쫓겨난 신라 진지왕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성골에서 진골로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마땅한 자식이 없었던 신라 선덕여왕과 진덕여왕한테는 강력한 왕위 계승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왕실이랑 그래도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진덕여왕이 죽은 뒤에 무열왕이 즉위하게 되니 우리는 이때부터를 신라 중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찍이 살펴봤듯이 신라의 성골이라고 하는 신분은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의 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라 왕실 이외, 신라 직계 왕실 이외의 그 귀족들을 전부 다 진골로 분류했었는데,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죽고 더 이상 성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진골 출신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무열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열왕은 자기 말고도 진골 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골 귀족들을 견제해야 했을 겁니다. 왜냐면 성골이 사라진 상황에서 다른 진골 귀족들도 나는 왜 왕이 못됐을까? 나도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기 시작했겠죠. 따라서 무열왕은요, 이러한 진골 출신의 왕으로서 다른 진골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비서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비서기관을 우리는 집사부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집사부 중심으로 중앙정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중앙정치 기구로서 왕명을 수행했었던 비서기관으로 집사부라고 하는 기구가 있고요. 이곳의 장관을 우리는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따라서 진골 귀족들의 회의 기관이었던 화백회의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이 문무왕 때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나당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에 맞서기 위해서 옛 백제와 고구려 백성들한테 관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이지만 지금부터는 신라의 사람이니까 신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관직을 받아서 맞서 싸워라라고 하는 삼한일통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해 주게 됩니다. 자, 따라서 삼국의 백성을 통합하고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아우르는 통일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민족융합 정책의 사례 첫 번째가 바로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한테 관직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를 통합하면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이룩한 문무왕의 뜻은 그의 아들이었던 신문왕한테 이어지게 됩니다. 자, 신문왕은요, 그의 즉위 초반을 반란을 진압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반란은 바로 김흠돌이라고 하는 왕의 장인이 일으켰던 반란입니다. 김음돌은 그 당시 진골 귀족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도해서 진골 귀족들이 신라 중대의 왕권에 도전하는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신문왕은 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왕한테 고지하지 않았던, 일러 바치지 않았던 군관이라는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대숙청을 일으킨 직후에 왕권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나하나 그런 개혁 조치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위대한 대업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했었던 절을 완성했어요. 우리는 이 절을 감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통일신라를 이끌어 나갈 통치 제도들을 정비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열왕 때 설치가 되었던 집사부 중심의 중앙 정치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이곳에서 왕을 보좌했었던 육도품 세력들을 길러나가기 위해서 이제 유교 교육을 훨씬 진흥시켰어야 했을 겁니다. 신라 상대에 신라 젊은이들이 유교를 잘 공부해보자 스터디 플래너를 쓴 비석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서기석이었죠. 신라의 교육은, 통일 이전 신라의 교육은 그렇게 단편적인 사례만 나타났던 데 비해서 통일 직후에는 국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왕권을 뒷받침할 정치 세력을 양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지방행정제도로서는요, 구주와 오소경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구주 가운데 한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제도를 우리는 구주 오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구주 오소경입니다. 구주는요, 여기 지도에서 보다시피 통일신라 전체 영토를 9개의 구역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영토 자체는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잃게 되었지만 그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고구려의 세계주, 백제의 세계주, 다시 신라의 세계주, 333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개씩 나눠 가짐으로써 통일신라 영토 안에 옛 고구려, 옛 백제, 그리고 신라 영토가 모두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 신라가 고구려, 백제 영토를 아우르는 민족융합을 달성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렇게 일통 삼한 정책을 표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구조 아래에는 군현을 두고 그 아래에는 촌을 뒀는데 군현은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보내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룩했지만 촌 단위는 지방관을 중앙에서 파견하지 않고 그 지역에 있었던 세력가들을 통해서 간접 지배하게 됩니다. 자, 전국을 이렇게 구주로 나눴다라고 한다면 수도 경주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수도 경주가 바로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넓어진 영토를 중앙에서 다스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통일해서 다스리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 경주가 동남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이런 지리적 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수도 금성의 역할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작은 서울, 즉 소경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작은 서울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오소경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으로 군사 조직입니다. 군사 조직은 중앙군, 수도를 지키는 중앙군과 지방 곳곳에 배치된 지방군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군으로서는 구서당이 있었는데요. 역시 민족 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는 일통사만의식, 즉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를 하나로 합쳤다라고 하는 일통사만의식을 표방했는데요. 그런 의식을 잘 보여주는 민족 융합 정책의 사례로서 첫 번째는 문무왕 때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한테 관직을 줬던 것. 두 번째는 신문왕이 구주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영토를 아울렀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표현한 것. 세 번째는 중앙군으로서 구서당을 만든 것이라 볼 수가 있는데 구서당에는 신라 3개, 고구려 3개, 백제 2개, 여기에 이제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던 말갈까지 이렇게 9개가 합쳐서 신라의 서울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런 민족 융합 의식을 표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방군은 이제 십정이라 부릅니다. 십정. 자, 십정은요, 바로 한 개의 주에 한 개의 정이 설치가 됩니다. 우리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단위를 우리 방금 구주라고 했었죠. 주가 9개가 있는 건데요. 한 개의 주에는 한 개의 정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주니까 구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구주, 9개의 주 가운데 가장 땅이 넓었던 곳이 한주입니다. 그래서 이 한주에 2개의 정을 두게 되는데요. 또한 한주는 발해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굉장히 잘 지켜야 되는 국경지대예요. 따라서 한주에는 2개의 정을 두고 나머지 8개 주에는 1정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한 개가 아니라 2개가 설치된 곳이 바로 국경지대인 한주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보면 9개 주에 각각 한 개 정식 설치했고 국경지역인 한주에만 2개 정 설치했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또 쓰고 있습니다. 자, 신문왕은 이제 토지제도도 정비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진골 귀족들을 비롯한 귀족들한테 이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왕을 대신해서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었어요. 우린 그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족들한테 수조권이 부여된 땅을 주었는데, 우린 그 땅을 노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급에 설정된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진골 귀족들이 바로 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모자라서 노동력을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신문왕은요.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폐지하고 노급까지 폐지하고 우리 순수하게 세금만 거둘 수 있는 땅으로 돌아가자. 노동력 징발권이 없는 순수한 수조권만 있는 땅. 너는 귀족으로서의 특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일을 하는 관료로서 이 땅을 받는 거야. 그래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모든 귀족들을 왕의 신하로서 다시 한번 역할을 주면서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통일신라의 이 통일신라 중에서도 신라 중대의 강력한 왕권은 무열왕, 문무왕, 특히 신문왕 때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가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노력은 그 이후의 왕들한테도 계속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백성들은 자기가 더 이상 귀족들한테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원래부터 소유권을 가지고 경작을 하던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덕왕 때 이르게 되면 백성들한테 너네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갖고 있었던 이 땅, 너네 것으로 완전히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국가에 세금 잘 내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라고 하는 이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백성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땅을 우리는 정전이라고 하고요.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 소유권을 국가 차원에서 공인해 줌으로써 귀족들한테 땅을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고 자영농을 육성함으로써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경덕왕 때 이렇게 되면요. 경덕왕 때 이렇게 되면 좀 더 불교 문화가 융성해집니다.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이라고 하는 이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사원을 만들게 되고요. 자, 뿐만이 아니라 성덕왕을 기리기 위한 큰 종을 만듭니다.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종의 별명으로서 에밀레종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에밀레종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에밀레종 이 설화 자체도 신라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라 사회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 설화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확립해 나가던 차에 이 왕권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자연재해가 굉장히 빗발쳤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라 중대 말에서 하대로 이르는 바로 이 시점, 8세기 중후반 무렵에 이르게 되면 신라 사회에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냉해를 입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근대 사회에서 특히 유교 지식인들은 하늘이 이렇게 노한 데는 하늘이 이렇게 이상한 일을 벌이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이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왕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떤 측면에서 정치를 잘못했을까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바로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이르는 이 시기에 강력한 왕권을 발휘하다 보니까 진골 귀족들의 세력과 권한을 강하게 억누르게 되었고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한 하늘이 신라 사회에 벌을 내리고 있다고 극렬하게 왕권을 비판했던 겁니다. 누가? 진골 귀족들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이은 자연재해로 왕권이 굉장히 보전받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요. 국가의 세금을 내기 힘듭니다. 국가 재정에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전을 받게 된 신라 중대의 왕권은요, 결국 무너지고 노급이 부활되게 되는데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이 학습지 아래쪽에 보면 노급과 관료전을 통해서 보는 신라 왕권의 전개 과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왕 때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주기 시작했지만 결국 경덕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라 중대 역사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고요. 경덕왕 때 만들어진 불교 사원, 불국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라고 하는 절은요, 여러분 교과서 뒤쪽으로 넘어가면 66쪽에도 그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국사라고 하는 절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표현한 절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 사회, 특히 경덕왕 때 이르게 되면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가 굉장히 꽃피게 되는데, 신라 땅이 바로 부처가 말하는 이상향, 즉 불국토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토 사상을 반영한 절이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되겠고요. 이 이외에도 불국사가 이 절을 지은 재상 진골귀족 김대성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라고 한다면 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 바로 석굴암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와 석굴암은 세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바로 경덕왕 때 통일신라의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등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덕대왕 신종도 만들게 되고요. 석굴암, 아니, 그 불국사에 있는 이 두 개 오른쪽이 다보탑이고요. 왼쪽이 삼층 석탑인데요. 이 불국사 삼층 석탑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시켰는데 2층에서 발견된 대다란이경이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일신라의 뛰어난 불교 문화를 잘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요, 통일신라의 왕권의 역사를 정치사를 중심으로 이제 잘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정비된 통일신라의 통치 제도들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통일신라에 어떠한 불교 문화가 꽃 피웠는지 경덕왕대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발해가 어떻게 무왕, 문왕, 선왕을 거치면서 발전했고, 왜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는지, 통일신라가 통치 제도를 정비했듯이 발해는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